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조금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건 조금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 왜냐면 워밍업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약간 틀려지긴 한데 워밍업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단계가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빨리빨리 나갑니다. 워밍업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면 지금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저기 들어가서 막 설명하는 것보단 자꾸 뭔가 이렇게 몸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꾸 뭐 키워드에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다음번부터 가면은 워밍업 시간 지금 뭐 한 4번 정도 하드리죠. 그럼 다음번엔 2번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간상으로. 왜? 많은 양을 나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왜 반복해 드리는 거는 기본 서반을 들으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한 3-4분 정도는 이거 여러 번 들어도 사실 도움이 안 되고요. 그분들은 바로바로 쓰셔야 되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나라도 더 가져가실 수 있게끔 좀 더 다른 개념으로 이제 이거 하다가도 막 다른 쪽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왜냐면 본인들은 이걸 다 알고 계시는데 다른 쪽에 생각이 안 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라도 더 생각해 가시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분들은 저 뒤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 외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거에 뭐 이렇게. 왜? 그분들은 제 수업을 들으러 오기보다는 여기 와서 정리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정리를 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걸 제가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됐냐. 이것도 제가 600dpi로 또 일부러 해상도 좋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전에 300dpi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600dpi로 하고 선명도를 좀 증가시켰더니 이게 잡티가 막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명도를 또 줄여가지고 했더니 이런 잡티가 또 안 보이더라고요. 이것만 지금 파일 용량 100메가가 넘어갑니다, 지금. 중간에 한번 또 씹혀가지고 그거 펴가지고 막 생쇼를 했죠, 처음부터 이제. HVDC라. 뭘까요? 하이 볼테이지 다이렉트 커렌트인데 그런 얘기들도 좀 써주시면 좋다는 얘기죠. 먼저 뭔가 이제 정의를 할 때 요즘 영문 세대니까. 그래서 결국 뭡니까?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서 송전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언제 쓰느냐 이거죠. 먼저 정의 나오고 어디에다 갖다 쓰냐 이거를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이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해장연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해장연도. 해저 케이블, MI 케이블이라고 했죠. 장거리 송전이라고 했죠. 연계인데 뭐라고요? 이계통의 연계. 교류계통에서 교류계통. 그게 바로 일본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 50Hz, 60Hz 왔다 갔다 할 때 이걸 쓴다고요. 그 다음에 해장연도, 도시 밀집지역 같은 경우 직류선정. 왜? 단락용량 경감 때문에 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AC에서 DC로 바뀌면 단락용량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리셋. 그러니까 UPS 2차측부터는 고장전류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왜? AC에서 DC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런 부분이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단락용량 경감.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도시 밀집 지역에 쓰는 거는 DC라는 거 자체가 아까처럼 변환하기가 힘들고 가격도 비싼데 뭐라고요? 도심지에다 썼지 않습니까? 아까 영향도 뭐 다른 데 미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힘이 세니까 사고 파급도 크고 단 장점은 단락용량 경감 때문에 어떤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밀집 지역에서 사고 나면 어떤 그 에너지가 커지지 않습니까?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아까 AC가 지하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도장애가 생겨가지고 전자유도장애 몇 킬로까지? 5kg. 그걸 이제 계산하는 게 카손 폴라 잭슨의 식이라고 있습니다. 카손 폴라 잭슨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삼각형 해가지고 뭐 2분의 1에 B1, B2에다가 해가지고 거리 계산해가지고 하는 식인데 그게 5km까지도 계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봤던 게 이제 보니까 여러분 스웨덴은 맨 먼저 나왔었죠. 아까 그 위에서도. 스웨덴하고 고틀랜드 섬. 우리나라하고 제주도처럼. 이거 썼고, 그 다음 마지막에 제주하고 해남, 그리고 뭐라고요? 제주하고 진도. 이렇게 2개, 하나 정도 더 써주신다면. 그리고 나왔던 게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뭡니까? HVDC를 동부하고 서부 쪽 했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미국 태평양, 남북 연계.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거만 썼습니다. 다른 색의 답안지를 봐도 비슷하게 그런 정도만 써져 있습니다. 이걸 4개를 다 안 써도 됩니다. 현황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안 쓰면은 뭔가 구성도라든가 다른 쪽에서 더 많은 부분을 써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나는 HVDC가 이런 건데 그거 어디에다 쓰고 있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고 있다. 나는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고 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지금. 그럼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너 알고 있니? 이렇게 해가지고 직류송전선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나간다. 설명드렸죠? 이거 그려주고 그러면 여기에 각각에 쓰는 설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사이리스터 밸브는 뭡니까? 여기서 밸브 하는 거 아닙니까? AC를 DC로 바꿔주는 부분이 사이리스터 밸브인데 뭐라고? 12펄스의 순행식에 뭐라고요? 사이리스터 밸브를 사용했다고요. 변환장치 핵심이 되는데 병렬 연결해가지고 모듈 형태를 사용한다. 변환경 변압기 3상 5개형에 되어 있죠. 아까 뭐 해안가에 있으니까 역변환기도 있어야 되죠. 이쪽에서 순변환하면 저쪽에서 역변환을 해야 되니까. 제어음이 보여줘서 정전류, 전전압 제어. 여기 사실 이제 인버터의 개념이 전류 제어 방식이 있고 전압 제어 방식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고, 이제 보통은 전압 제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류 제어 방식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압은 병렬이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전류는 직렬로 제어를 해야 되니까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역변환 쪽에서는 정전압. 그러니까 인버터가 이게 지금 순변환이 뭡니까? 콘버터고 역변환은 인버터 아닙니까? 근데 역변환기 인버터에도 정전류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전압 제어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은.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시험 문제하고는 상관없고요. 근데 여기 보면 직류 차단기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그림 구성돼 보면은 전부 다 AC만 해당되기 때문에 CB가 직류 차단기가 있는데요. 그 그림에서 뺀 겁니다. 거기다 다 그리다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못 그리기 때문에 직류 쪽에도 차단기가 있어야죠. 구성대는 없어가지고. 예. 거기 아까 제가 오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에 보면 다 있죠. 직류 차단기도 거기에. 그러니까 직류 차단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C보단 큽니다. 크기가. 네. 전류의 0점에서 차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더 튼튼해야 되거든요. 전류 0점 발생장치라고 나왔죠. 전류 0점이 없으니까 얘를 간단하게 떨어뜨려가지고 뭔가 산화아연 저항. 산화아연 저항 생각나면 이거 피레기 생각나시죠? 방전시킨다는 얘기죠. 뭔가 이게 떨어뜨려서 이 에너지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봤던 거는 그 철도 쪽에 가서 직류저항 차단기 봤는데 그냥 건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날개 이렇게 돼가지고 공기 중에서 하는 그런 타입으로 돼 있더라고요. 고저파 필터. 여기서 지금 변환을 하다 보면 12펄스짜리는 좀 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량이 크니까 다른 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 이거죠. 직류 케이블은 여기 유친지, 솔리드, OF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MI 케이블이라는 걸 보통 많이 쓰죠. 철탑. 교류성장 철탑에 비해 크기가 높이가 3분의 2 정도. 왜 3분의 2 정도일까요? 예? 전압이 절연 부분이 차이가 나니까 아까 루트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면 70.7% 아닙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왜? 철탑의 절연이 AC는 몇 킬로볼트까지 가는지죠? 코로나에서 파열극한 전용 용도에서 예, 21킬로볼트. DC는 30. 그러니까 얘가 견디는 게 더 크니까 그만큼 더 작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탑의 높이가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런 것들 쓰실 때도 그런 내용들을 하나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고 하면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옆에다 좀 써주시면 좀 더 표현이 되니까. 접지전극. 값죠. 접지전극 쪽에서 이제 부식, 방식을 하기 위해서 있었죠. 그래서 변환소에 가깝게 설치를 해야지 거기서 이제 DC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는 쪽에서 뭔가 빼줘야 되니까. 접지전극이 사실 이제 접지전극은 해수기로를 쓰기 때문에 바닷가 거기 옆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바다 밑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하고 하기위해서 가까운 쪽에서 설치를 하는 거죠. 돌아오는 부분. 근데 거기 옆에 뭐 방식 장치를 또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기기 쪽으로 미쳐지지 않게끔. 돌아오면서 다른 데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유전양극법처럼 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변전소 쪽에 가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이나 부식 장치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발전소에 가면 있습니다. 발전소에 가면은 발전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발전기 외부에 보시면 변압기가 있거든요. 변압기가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때는 옆에 있고요. 아니면 화학 공장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부식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공사, 오일 같은 거 취급하는 그런 화학 공장 있죠. 그런 데 보면은 또 이렇게 그 옆에 그 담아두는 통이 있죠. 그 옆에 그런 방식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냐, 부식이 되거나 그러면 아크가 발생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줄여주기 위해서 방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방식, 방폭 이런 것들이 장비들이. 직류 피레기.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직류 피레기가 어떤 부분으로 가는지. 교류 피레기든 직류 피레기든 어떤 전압 이상이,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이상이 되면 통전이 될 거 아닙니까? 충격이 들어왔는데 내가 방전하는 전압 이상이 됐습니다. 그럼 문 열어라 그러면 이 정도 게이지가 오면 문 열겠죠. 그때 이제 뇌라든가 개폐서지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뭐였죠? 피와 애기가 있었죠. 절연협지에서. 피레기 부분이 낮고 기기 부분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700까지 견딘다. 그럼 얘는 460. 그래서 460 정도 올라가면 얘가 문을 여니까 얘 700짜리는 460에서 더 전압이 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 들어온 건 올라와 있습니다. 피크치는. 피크치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피크치가 올라가기 전에 460에서 방전을 시켜버리니까 내가 들어온 게 1000짜리였다. 그럼 여기에 700이었다. 1000짜리가 오기 전에 400에서 방전이 돼버리니까 1000까지 안 가니까 700짜리가 견디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산화연형, 갭 타입이냐, 갭리스 타입이냐, 그걸 통해서 아까 그 특성 요소에서 어떻게 제어를 해줄 거냐, 소홀을 시켜줄 거냐, 그 얘기죠. 직류율이 또 뭐라고? 맥동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이게 맥동이라고요. 맥이 뛸 때 어떻게 하면 땅땅땅땅 뛰는 것처럼 맥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맥동이라고요. 경부하시 직류전류를 단속한다. 단속한다는 제어한다는 얘기죠. 줄여준다는 얘기죠. 전류 상승을 억제한다. 왜? 리액터가 있다는 건 뭔가 저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제어를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성전 방식, 직류 단급.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림만 딱 보시면 된다. 그림만. 그래서 여기서 딱 보셔야 될 게 컨셉이 교류 방식하고 직류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HVDC인가 직류 방식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처음 했을 때는 이제 교류 성전 방식에는 AC하고 DC가 있다. 근데 DC 부분에서 HVDC가 있다. 그 HVDC의 정의는 이거고 거기에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각각의 설명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차별이 된다는 얘기죠. 귀로는 마이너스죠, 무조건. 귀로는 마이너스로 돌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도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전자는 그림을 그려보면요 어떻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알았던 거는 뭐냐면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우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반대인 건 알고 계시죠? 원래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흐릅니다. 이렇게 전자의 흐름은.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로 정의를 해놓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알려진 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는 걸 알게 된 게, 근데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이게 결국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인데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자하고 전류의 흐름은 반대죠. 그러니까 전하의 흐름하고 전류의 흐름은 반대라는 얘기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요. 얘는 전하의 흐름은 반대로 흐르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전류도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저 사단 쳐 있는 데서 플러스.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니까 우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류는 흐르는 거죠. 이렇게. 아 근데 누가 그랬는데 밑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혼돈이 오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여기 그게 플러스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거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지금. 네. 테스트 그 자체만 갖고 해서 가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렇죠. 자체 설비로만 봤을 때는 아까 거기서 봤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는 개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했다고? 전류는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걸 정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게 그게 1600년도인가? 하여튼 이제 호박이 나왔던 게 뭐 800년도인가 그런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걸 발견하고 나서 100년 뒤에 전기의 그 오음의 법칙 나오고 뭐 할 때 그 단계 하나의
법칙이 나올 때 뭐 10년, 20년 뒤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개 기초에서 보니까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이렇게 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반대더라. 반대인데 한 100년 동안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이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정의를 그냥 그렇게 내렸더라.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우리들은 그냥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각각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개념은 반대인 부분들도 있더라. 이거죠. 저기 보시면 그 PN. 태양광. 태양광 그림 어떻게 그리죠? 여기 반사방지박 있죠? 이렇게. 반사방지박 있고. 여기 어떻게 되죠? NP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N. P. 다이오드입니다. 다해서 여기 전자하고 전공 그릴 때도 이거 사실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그림을 그 태양열이 받으면 여기서 뭡니까? 화학작용을 통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흐르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거죠. 배터리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자하고 전공 그리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 반대입니다. 얘가 전자가 이렇게 가고 전공이 이렇게 가든가 여기 지금 반대로 됐고 근데 우리는 전류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돈다 그러고 돼 있죠. 내부적으로는 반대인데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림을 그릴 때 N 다음에 P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N. 이걸 PN으로 그리면은 이게 또 틀려지니까 그림도 똑같이 정확하게 보시고. 그러면 지금 이건 단극인데 쌍극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은 그림 보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자, 똑같죠. 자, 연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보시면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죠. 아니 그러면 저희 케이블이 위에도 케이블 플러스로 가고 밑에도 플러스고 접시가 마이너스 아닌가요? 요 극으로 봤을 때 하나만요? 접지는 마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요. 접지는 마이너스 개념이 아닙니다. 접지를 플러스에다 잡아도 되고요. 마이너스에 잡아도 됩니다. 접지는 말 그대로 접지입니다. 전위를 0으로 맞춰주게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마이너스에 접지를 잡은 겁니다. 플러스에다 접지를 잡으면 얘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펄스가 다르게 나옵니다. 통신에서.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접지는 기준입니다. 기준을 마이너스에다 접지를 잡았기 때문에 얘가 기준이 돼서 거기서 올라가는 걸 보는 거고 기준을 플러스에다 잡았으니까 얘는 기준이 이겁니다. 접지는 기준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이너스 두 개 이렇게 서로 화살표를 연결했잖아요. 그거 예. 위에는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그 지시면은 플러스 이거 그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예? 케이블만 봤을 때 화살표가 위에 거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거는 밑으로 가잖아요.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거 자체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되죠. 이 극으로 봤을 때는. 얘가 플러스가 가니까. 이게 다이오드거든요. 다이오드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가는 방향이니까 반대로 못 가지 않습니까? 다이오드니까 이쪽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개념을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해저 케이블이 예. 화살표가 해저 케이블인가요? 해저 케이블. 여기 해저 케이블이죠. 그럼 그게 그것도 플러스고 위에도 플러스가 다 플러스네요. 플러스. 이쪽 가서 또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두 개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DC면은 케이블에서는 예. 플러스가 DC니까 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케이블 두 개면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아닌가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케이블로 봐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고요. 여기 케이블로 봐서는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럼 네 가닥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한 가닥이 간 거죠. 한 가닥. 예? 한해선으로 가고 나머지 이 중성선을 만약 쓰게 되면 이게 지금 이 쌍극인데 극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고 이걸 그냥 한도선으로 보면 됩니다. 두 가닥으로 그냥 두 가닥으로. 예, 이게 한 가닥이고 이게 한 가닥인데 여기서 보시면 얘가 연결돼 있으니까 얘는 세 가닥이죠. 결국 네 가닥을 써야 되는데 여기 한 가닥, 여기 한 가닥, 두 가닥, 한 가닥, 두 가닥 해야지 네 가닥을 써야 되는데 중성선으로 썼으니까 그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단상 3선식하고 똑같죠. 그러면 예. 케이블이
요거는 세 가닥이고, 예. 요거는 얘는 세 가닥이 아니죠. 왜냐하면 중성점은 양단 절질했지 사실 이 부분은 대지로 가고 있으니까. 도체를 끌고 가면 좋죠. 도체를 끌고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여기서는 상관없습니다. 전이가 이렇게 접지를 잡아서 전이를 잡은 거지. 얘는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근데 얘가 반대로 됐을 때는 얘가 이쪽으로 돌고 얘가 이쪽으로 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두 배의 I가 흐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 가운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두꺼운 걸 써줘야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런 호모폴라를 안 쓴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는 그림이 없네요. 호모폴라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 나와 있죠. 여기서는 지금 단극, 쌍극에 대한 바이폴라, 호모폴라는 설명이 안 돼 있고 중성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 중성선으로 연결돼 있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도체 기로 방식이냐? 해수 기로 방식이냐? 그것만 설명을 하고 있죠. 바이폴라, 호모폴라는 아니고. 호모폴라는 그 양선이 극성이 똑같죠. 똑같죠. 자, 이거는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호모폴라는 얘가 그림이 반대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게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로 왔으니 여기 마이너스죠. 여긴 플러스죠.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이렇게 돌고 얘도 이렇게 해서 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돌아와야 되거든. 극성 때문에 어쩔 수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얘는 1이 흐르고 얘는 1이 흐르는데 얘는 2가 흐르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K보다 두 가닥만 가는 거군요. 네. DC니까 두 가닥밖에 필요 없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DC니까. 근데 대지하고 해저 기로 방식에서 네. 보면은 도체 쪽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서 네.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떤 게 K로 보시면 얘기하면 어떤 게 플러스고 어떤 게 마이너스고 도체 기로 말고 그 대지하고 해저 기로 방식에서 그 도체에 흐르는 극성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게 이제 도체는 극성이 마이너스야.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헷갈리셔서 이제 그걸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리가 됐어. 해남 같은 데 보면은 한 케이블만 나서 그거는 케이블 플러스고 해수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대지기로 방식도 마찬가지로 대지는 마이너스고 케이블 하나만 가잖아요. 그런 거고 도체기로 방식이라 해가지고 아까 쌍기 같은 데서 가면은 케이블 두 가닥이 자체가 플러스. 다 플러스죠. 그 이유가 그 전신이나 그 좀 나침판 뭐 이런 그런 자기 콤파스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 같은 그 지구식이죠. 그 도체가 아닌 그 해저하고 대지.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이 있어서 좀 빨리 지나가면은 절성무 충한이다. 저런 계급이 낮다. 루트 2분의 1이라는 부분을 계속 반복해드렸으니까 이게 키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송전율이 높다는 얘기죠. 왜냐면, 무효전력이 없으니까. 표피효과도 없고요. 주파수에 따라서 왜냐면, 표피효과가 뭡니까? 주파수. 이 표피의 효과 때문에 이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류가 지나가면 뭐라고요? 자기장이 생긴다고요. 자기장이 생기니까 간섭을 일으킨다고요. 간섭을 일으키니까 그 간섭이 밀리는 데가, 차가 밀리는 데입니다. 차가 밀리는 데는 가운데는 간섭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밀리니까 어떡합니까? 안 밀리는 바깥쪽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피효과에서 가운데는 전류가 안 흐르고 바깥쪽으로 흐르는 부분이 생긴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계산할 때 표피효과 뮤에 대한 깊이, 표피효과에 대한 이 깊이 부분을 계산한다. 요게 깊이가 작으면은 요만큼 흐를 거고 깊이가 깊으면은 여기까지 많이 흐르겠죠. 그게 이제 주파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표피효과도 없죠. 주파수가 없으니까 무효전력도 없죠. 무효전력 필요가 없으니까 DC만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유효전력만 성전하면 된다는 얘기죠. 삼상이 갔을 때 P하고 Q하고 이걸 보내주는데 단극만 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손실이 없고 역률이 항상 1이니까 왜냐면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에서 세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세타가 1이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몇 도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얘가 성전율이 높은 거죠. 성전율이 높으니까 용량도 더 커지죠. 그래서 무효전류가 없다 나오는 거예요. 또 충전전류가 없다. 케이블의 C 성분에 의해서 C 성분이 나올 수 있려면 어떻게 합니까? C는 해가지고 보시면 계산할 때 거기도 이제 주파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성무 충안 안정도가 좋다.
리액턴스도 없죠.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 그걸 써주시면 되거든요. 안정도가 제타. X가 없고 사인 세타가 1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 1이니까 P는 2S 2R이죠, 그냥.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X가 아주 작고. 그래서 P는 계속 커지는 거니까. 절성분 충안. 이 계통의 연계가 가능하다. 아까 설명드리고. 유도장애가 없다. 아까 좀 유도장애는 전력선과 통신선사의 상호 정전 용량인데, 그 상호 정전 용량 할 때 C 부분이 뭐라고요? 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주파수에서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변화가 있으니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왜 C라는 건 충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충방전이 일어나는 겁니까? C 성분은 왜 충전도 되면 얘가 방전이 될 거 아닙니까? 충방전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있으면서 생기는 건데 얘는 계속 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로 계속 때려주고 있으니까 얘는 계속 똑같은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얘가 충방전이 없이 좀 떨어지긴 할 겁니다. 분명히 떨어지긴 할 텐데 떨어질만 하면 채워주고 떨어질만 하면 채워주고. 아까는 이쪽으로 한번 채워주고 반대쪽으로 한번 채워주고 이쪽으로 한번 채워주고 반대쪽으로 한번 채워주고 하다 보니까 이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이쪽에 뭔가 영향이 있을 거고 저쪽에 뭔가 영향이 있을 텐데 얘는 그게 아니라 위에서 물이 조금 떨어지만 하면 딸끔딸끔 해가지고 계속 채워지는 거죠. 조금씩 계속 흘려지다 보니까. 근데 얘는 이쪽에서 물 빼고 저쪽에서 물 빼고 그러면 이쪽에서 많이 뺄 때는 이쪽으로 막 썰려 나가고 이쪽으로 많이 뺄 때 이쪽으로 썰려 나가고 하니까 물을 채워두다 보면 막 위에서 막 출렁일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절성분 충한 이유 뭐 단락 부분, 과도한 정도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단점, 전참후 고냉지. 일단 여기서는 좀 틀려지죠. 전압 변성이 어렵다. 여기 나와있나요? 변환 장치가 고가다. 변성이 어렵다. 이런 거죠. 똑같이. 단거리 선로에서는 비경제죠. 차단 용량이 커지죠. 아까처럼 전류 0점에서 안 하니까. 차단 용량이 어딨나요? 여기 차단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무효전력 공급장치가 필요하다. 무효전력 공급장치가 필요하다. 아까 뭐 여러 개의 답안지를 봤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써져 있으니까. 요건 5개인데 그건 6개니까. 그건 고조파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이거 고가다. 뭐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고조파 발생이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고조파 필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조파 필터 쪽으로 이제 많이 쓰죠. 고가 나오면. 근데 냉은 없네. 냉각 장치가 필요하죠. 아까 보시면은. 여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옛날에 10개를 쓰시고 나왔습니다. HVDC의 장점과 단점을 10개 쓰시오가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시험 볼 때 몇 회인지는 기회가 안 나는데 10개를 써야 되니까 보통 5개, 6개 돼 있거든요. 그럼 쪼개면은 10개 못 만듭니까? 아까 7개 썼는데 7개에서 하나 빼가지고 하나씩 쓰면 10개 만듭니다. 10개를 쓰라 그러면 10개를 써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기본 점수가 나옵니다. 5개를 쓰시오. 문제 보시면 5개를 쓰시오. 그럼 어떻게든 5개를 만들어야지만 됩니다. 뭐 내구성을 집어넣든 경제적일 걸 집어넣건 2개 되었죠. 뭐 구비 조건에서 경제성이 있을 거, 내구성이 있을 거, 뭐 튼튼할 거, 비슷한 거 같은데 막 쓰는 겁니다. 근데 딱 보면 알죠. 뭔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5개는 썼는데 딱 2개만 썼습니다. 그러면 채점자가 봤을 때 벌써 내구성이 있고 튼튼할 거 같은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그거 따르게 해서 5개를 맞춰도 된다는 얘기죠. 순서만 바꿔서. 그럼 중요한 걸 보는 건 일단 5개를 썼는지 보고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지를 보는 거죠. 장점, 승해일, 무조건. 또, 승해일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이거는 아까 저쪽의 장점이 이쪽의 단점으로 나오는 겁니다. 송전 손실이 크다. 유도장애가 있다. 페란치 현상이 있다. 안정도가 있다. 주파수 비동기 연계가 불가능하다. 뭐 제한된다. 전력. 아까 손실이나 전력 부분 똑같죠. 그게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만 알면 다른 쪽은 또 쉽다는 얘기죠. 제주하고 해남은 이제 보시기에 180kV입니다. 진주하고 제주는 몇 kV일까요? 250kV입니다. 전압 차이가 틀려집니다. 전압이. 그럼 걔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50이기 때문에 500kV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봤을 때는 두 개가 겹쳐지면은 왜 쌍극 같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50이고 여기까지가 250이거든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찍으면 500kV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것만 보면은 이렇게만 도는 요 점으로 보면 왜 여기 따로 돌고 여기 따로 돌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돌 때는 이제 구성 방식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근데 케이블은 800스케를 썼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아까 119kg였다는 얘기고, 요게 용량이, 송전 용량이 150메가와트였는데, 그게 200메가와트로 좀 더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왜? 150짜리 2회선을 썼는데, 근데 50% 정도밖에 공급을 안 합니다. 항상, 한전에서는. 왜? 한 선이 죽더라도 나머지 쪽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50% 공급하고 있다고 나갔습니다. 얘 50에서 100으로 가도 얘는 송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회선 송전할 때는 50%만 송전하기 때문에 150메가와트 2회선이라는데 이거는 뭡니까? 예? 한쪽에 150까지 최대한 걸 수 있는 거죠. 최대는 그런데 그걸 줄여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죠. 송전 방식 뭐 여기 보시면은 중성점 양단접지에 대지 회수기로 2분의 1 송전 가능. 이게 바로 그거죠. 50%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하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저 케이블, MI 케이블 썼을 거고 12펄스의 순행식.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 방식. 여기 보시면 습식하고 건식 있다. 일단 땅에 여기 딱 보시면 전이차에서 생겨 양극부에서는 산화 반응을, 음극부에서는 환원 반응. 음극부에서는 받아들이는 거고요. 양극부에서는 보내준다는 얘기죠. 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식이 발생한다. 근데 그게 건식하고 습식이 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습식 쪽이 많죠. 습기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부식이 되는 건데, 건조한 상태에서도 부식이 되더라. 근데 그거는 뭡니까? 반응성 가스 쪽이에요. 화학적 반응. 왜? 건조한데 왜 부식이 되냐 이거죠. 뭔가 가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은 물기가 있으니까 부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일어나냐, 아니면은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냐, 아니면 정기적으로 발생하냐. 아까 전기 열화생처럼 뭔가 원인들이 틀려지겠죠. 얘도 그런 겁니다, 지금. 공기 중에 어떤 뭐 부분 때문에 생기는 부분, 세균 때문에 어떤 부분, 토양의 어떤 하고 부딪히면서 생기는 부분, 아니면 정기적으로 생기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내용은. 근데 이게 자세한 내용들은 설명을 드려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리시니까 컨셉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쓰는구나. 왜? 이거를 제가 설명드려도 어차피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걸 답을 외우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 컨셉이 이렇게 됐다는 걸 이해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훈련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모범 답안이지 이걸 다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시험 볼 때 이 책 한 권 다 외워가지고 가면 합격한다고요. 근데 책 한 권을 다 못 외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중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외워가서, 그래서 아까 온칠기산처럼 내가 외운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는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식의 발생원인, 아까처럼 이중금속 두 개가 붙었다. 바이메탈이죠. 그럼 이제 차단기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은을 썼던 게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그러면 이제 동하고 부딪히면서 이종 때문에 이게 접촉이 안 좋아가지고 문제가 됐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다 접촉 저항은 작습니다. 근데 이종 금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연결할 때는 또 옆에다 연결하는 그 부분들을 좀 틀려집니다. 바이메탈도 어떻게 하냐. 한쪽이 열 팽창 개수가 좋기 때문에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열 팽창 개수가 좋은 쪽이 이렇게 떨어지죠. 좋은 쪽이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쪽은 열팽창 개수가 적고 이쪽은 열팽창 개수가 크니까 열받으면 어떡합니까? 얘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게 바이메탈. 바이가 두 가지 메탈, 그 두 가지 금속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이사이클. 두 개의 원이다 이거죠. 자전거가 두 개의 원이죠. 그러니까 바이사이클이 자전거죠. 그런 식으로. 영어도 보시면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또 영어를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연구반을 수업을 들으시려면은 학원에 얘기를 해서 여기서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고, 만약 여기서 나중에 외국어 학원이 토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저희가 저쪽 건물 2층으로 가야죠. 네, 그러면 이 정도 인원은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지장 없는데 조금 불편은 하시겠죠.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적은지는. 왜? 요거 두 개짜리, 두 줄짜리 이렇게 5개 정도만 들어가 있거든요. 두 줄짜리가 5개 정도만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의 4분의 1 정도 크기죠. 딱. 4분의 1 정도 크기다 보니까, 좀 넓게 쓰실 수 있는 건 좀 힘듭니다. 그리고 문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하시죠. 전시, 이중금속 접속 시 금속의 전극 전이차를 최소화한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삽입을 한다. 이런 내용들 아까 설명드렸던 건 실제로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식은 아까처럼
그림을 딱 보면 생각납니다. 음극이 있고 양극이 있는데 양극에다가 아까처럼 망간이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걸 주면 여기서 뭐라고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없어지고요. 여기 있는 거는 환원 반응이니까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갖다 붙는 거죠. 환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식이 되고 이쪽은 그 부식된 게 여기 달라붙는 거니까 얘는 멀쩡한 거죠. 그런 걸 이용하는데 거기에 유전양극법에서 이 양극을 새로운 걸 갖다 썼다. 그거고요. 여기다가 전원을 연결했다. 나중에 요건 읽어보시면 되고 양극의 전위를 외부에서 공급한다. 장거리다. 아까처럼 걔는 자체적으로만 하니까 힘이 약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힘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먼 범위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방식 효과가 유효 범위가 넓다. 뭐 이런 부분이다. 그 도심지에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힘이 세니까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다른 데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똑같은데 양극은 똑같은데 여기 전원만 인가한 겁니다. 지금 선택 배려법은 아까처럼 여기 다이오드를 넣었죠. 다이오드를 넣어가지고 이쪽으로만 갈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무조건 다른 데는 못 가고 방향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피 보호기가 여기 있고 철돌종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항상 이게 되는 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철도는 그래서 귀로가 있거든요. 이게 상선 하선이 돼 있고요. 제가 옛날 철도 쪽에 일할 때 보면은 여기에 이제 델타 Y를 해가지고 돼 있으면 물론 M자 T자를 해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철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 귀선으로 이렇게 돌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펜타그래프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러면 플러스로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고요. 플러스로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마이너스 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철도가. 그러니까 얘도 보시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돌다 보면 얘가 다른 쪽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쪽으로. 이쪽이 이제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방향을 이쪽으로 돌아가게끔.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아가야죠.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면은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쪽에 대한 문제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때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지만 이때는 플러스가 되고 이쪽도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강제배려법은 거기다가 외부전압법을 넣었다. 그 정도. 개념만 자꾸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레일에다가 뭐라고요? 이걸 집어넣는데 뭐라고요? 거기다 양쪽에다 전원을 걸었다. 배려법하고 똑같은데 뭐라고요? 레일 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죠. 뭔가 아까 이거 똑같습니다. 그림이 이게 위로 올라가서 그렇지 여기에다가 레일 쪽으로 연결하는 데다가 전원을 연결해야 되다 보니까 그림을 위로 올린 겁니다. 지금 차이는 이게 그냥 위로 올라간 것 뿐이죠. 이게 없으면 바로 연결된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올라간 거죠. 근데 여기 전원을 연결해야 되니까 요거를 그냥 위에다 올려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그림만 그린 거죠. 이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염해 대책도 보시면 이제 염분이 있으면 오선물이 부착하면은 아까도 뭔가 끈적끈적거린다고 그랬죠. 끈적끈적거리니까 뭔가 달라붙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누설 연료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드라이벨트가 아까처럼 뭔가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트래킹처럼 이렇게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약한 부분에서 섬락이 일어나고 그러면 애자가 파괴되고 이렇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부서진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가공성전선로 때 보시면은 제가 애자가 파손됐던 그런 사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실 수가 있거든요. 섬락을 자유하는 인자는 뭐냐? 염분 부착이 얼마나 돼 있냐? 많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힘이 떨어지죠. 힘이 떨어지니까 섬락됐을 수 있는 전압이. 그러니까 섬락이 일으키는 전압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많이 붙었으니까 100kV에도 섬락이 100kV가 돼야지 섬락이 됐는데 이게 얼마 정도 붙다 보면 50kV에도 섬락이 되더라 이거죠. 누설거리. 표면을 따라 잰 길이가 길수록 내전압쯤 높아진다. 왜? 이렇게 해서 이게 길어지면은 저런 레벨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전압치는 저런 길이가 길어지니까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견딜 수 있는 부분은 크다. 근데 이게 거리가 짧아지면 견딜 수 있는 전압치는 낮아지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염분 부착 밀도 누설거리 평균 직경하는데 이 평균 직경하면 요건 조금 헷갈립니다. 평균 직경이 클수록 오선시 내전압 값은 낮아진다. 직경이 큰데 그게 오선시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래킹은 아까처럼 이제 쫓아서 간다. 트래킹은 뭔가 쫓아간다 그랬죠? 옆면을 쫓아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애자 표면에 전기가 가해져서 절연면의 옆면. 옆면이라는 게 이 밑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그쪽을 따라서 이렇게 쫓아가는 걸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화 도전도. 아까처럼 열화가 되면서 정기적인 부분이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제 뭔가 이제 아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걸 트래킹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설전류가 흐르면서 미소 방전이 돼가지고 거기에 뭔가 방전이 된다는 건 지직하면은 뭔가 탈 거 아닙니까? 불꽃 방전이 일어나면서 탄화물이 형성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절연 파괴가 일어나면서 지락사고가 발생하더라. 그러면서 내전압을 못 견디면 걔가 터져버리는 거죠. 깨져버리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그 기기가 견디지 못하면 깨져버린다는 얘기죠. 왜냐, 애자는 왜 옵니까? 절연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갔다는 거는 단락이 됐다는 얘기죠. 지락도는. 뭔가 이 에너지가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때는 얘가 견딜 수가 있나요? 견뎌지면 되는데 못 견디고 분명히 터져나갈 거라는 건데, 약한 부분이. 어딘가는 터져나갈 겁니다. 근데 어디가 터져나가냐, 그죠? 애자가 터져나가든, 케이블이 터져나가든, 아니 피레기가 터져나가든, 뭔가 터져나갈 거라는 얘기죠. 근데 애자가 터져나가진 않습니다. 왜? 애자가 터져나간다는 건 아예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피레기가 먼저 터져나가고 그 다음에 애자가 터져나가고 그 다음에 뭐 아킹운이 애자보다는 아킹운이 먼저 방전을 시키죠. 그런 것들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자의 연육률을 애자가 이렇게 있죠. 애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아킹운을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애자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줘야 되는데 이게 애자가 전압이 많이 가해지면 얘가 터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된 거야? 이쪽을 통해서 방전시키면서 이 애자에 걸리는 전압을 작게 해줘야지만 애자가 안 터지니까 그렇게 해서 단락을 시켜서 결국은 피레기 쪽이 터져나가게끔 만들거나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아킹운, 아킹링에 대한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요거에 대한 전압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요게 달림으로 인해 가지고 전압 분포를 개선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나오고요, 뒤에서. 염해대책, 절연 길이, 차폐, 세정. 이거 아까 보셨죠?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차폐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씻혀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재질을 강화하거나, 밀폐를 하거나, 왜? 염분 자체가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밀폐라는 개념은 주요 변정기 철제 속에 수용하고, 철제 속에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안에 분명 그런 데도 가면 습기 제거자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지하이스 안에도 사실은 그 습기 제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리카겔이. 여러분 변압기 보시면 그 실리카겔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그 지하이스 내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CT 쪽에. 그래서 그게 이제 색깔이 흰색인데 어떤 거는 뭐 녹색 자리도 있고 한데 그 색깔이 변합니다. 어떤 거는 이제 보라색 자리도 있고 색깔들이. 옛날에 제가 지하이스도 그거를 교체를 할 때 보니까 실리카겔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다. CT 쪽 가는데 보니까. 이제 가져올 때 이제 자기네들 가져와서 그거 빼고, 이제 보관을 할 때는 그런 걸 하고, 이제 실제로 집어넣을 때는 다 빼내고 하는 거니까, 이제 운반 과정에서 뭔가 어떤 그런 부분이 덜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봤었습니다. 염해대책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새로 나왔던 복도치 채용. 이제 배우실 때는 n분의 0.05 플러스 0.460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이 부분이 늘어나는 거죠. 동일 단면적에 비해서 감소된다라고 그랬죠. 왜? 요게 n이 되면 복도체가 되면 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요게 내부, 요게 외부 임피던스죠. 내부하고 외부 부분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나중에 기본서 과정에서. 그럼 요게 2다. 0.05가 2로 나왔으니까 0.025가 되겠죠. 그럼 얘가 줄어드는 거죠. 요것들도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등가 이격거리가 이게 간격이 늘어나니까 이게 늘어난다는 건 뭐죠?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데 보통 20-30% 줄어듭니다. L이 20-3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C는 커지겠죠. 반대니까. L하고 C는 반대라면서요. 그럼 얘는 증가를 합니다. 정전 용량 C는 20-30% 증가하죠. 얘가 정전 용량이 뭐라고? 배터리라고요. C는 배터리가 20-30% 증가했다는 건 송전 용량도 20-30%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잘 모르실 때는. 쉽게 가는 방법은 자세한 건 이제 쉽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개념 잡는 위주니까 인계전압이 상승이 됐다.
왜 인계전압이 상승되냐? 이 이격거리들이 늘어났으니까 이 D라든가 요 D라든가 이 R은 줄어들지만 얘 D 값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뭡니까? 이제로는 코로나 인계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전압이 넘어가면 코로나가 발생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커졌으니까 처음에 얘가 10kV였는데 등가 성간거리가 커지면서 얘가 20kV가 됐습니다. 그럼 10kV 이상 넘어가면 11kV에서 방전하던 놈이 20이 돼도 방전을 안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복도체를 쓰는 거죠. 코로나 하면 복도체 나와야 된다고 바로. 표피효과 감소 아까처럼 뭐라고요? 얘기를 했죠. 뭔가 이제 줄어든다고. 전류가 만든 역기 전류가 만들고 전선이 굵을수록 도전율 투자율이 굵을수록 뭐 높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고 기본서에서 또 설명을 할 거니까 여기서는 허용전류가 증대된다. 임피던스가 줄어들었으니까 증대가 되겠죠. 허용전류가 커지는 겁니다. 단점. 근데 문제는 복도체 단점은 이게 페란트 효과. 정전율이 커지니까 뭔가 아까 밀어주는 힘이 커진다고 그랬죠? 이게 뭐죠? 일반적인 지상부하에서의 부분인데 이거는 진상부할 때 이게 수전단이고 이게 송전단입니다. 송전단보다 수전단의 전압이 올라가는 부분이 바로 페란트 효과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진상부하기 때문에 지상부할 땐 여기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지상이었는데 이게 진상이 되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죠.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저항분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페란트 현상,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5-8의 송전선 충전 용량 증대에 의한 영향이죠. 여기 아까 보시면은 뭐가 있다고요? 진동 쪽에 먼저 진동하면 미풍 진동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갤러핑이 나와야 되고 슬리트 점프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판 진동이 나와야 되고 스티킹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그 순서대로도 에워주셔야 하는 게 미풍 진동은 말 그대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슬슬 흔들리는 겁니다. 갤러핑은 뭐라고요? 거기에 눈이 붙으면서 흔들리는데 그냥 미풍 진동은 칼만 아류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고 갤러핑은 거기 눈이 쌓이다 보니까 비행기의 날개처럼 양력이 생겨가지고 흔들리는데 아까 미풍 진동보다 좀 더 흔들린다는 얘기죠. 눈 때문에 흔들리는 거. 미풍 진동은 바람 때문에 반대의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막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다 보면 흔들리는 거고 갤러핑은 눈이 붙다 보니까 비행기 날개처럼 양력이 발생돼서 올라가는 거고 슬리트 점프는 눈이 붙었는데 그 눈이 열을 받으면서 떨어지면서 갑자기 무거웠던 게 떨어지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축 처지다가 이게 떨어지니까 퉁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슬리트 점프고 그 다음에 서스판 진동은 이해선이 가고 있다가 양쪽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서스판 진동이고 스티킹도 두 개가 소도체 간에 붙는 게 스티킹이고 서브스판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스티킹은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흡입력에 의해서 이거 흡입력이니까 뭔가 붙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서브스판 진동은 이도체 상에서 여기하고 여기 접혀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접혀져 있으니까 잡혀져 있습니다.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얘가 이렇게 정도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서브스판 진동입니다. 근데 얘 같은 소도체 같은 방향, 이렇게 도체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되는데, 여기 부분이 같은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처럼 여기 흡입력 때문에 얘가 같이 이렇게 붙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요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도체. 그러니까 3개 도체가 있었을 때, 2개 도체가 있었을 때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보시면 되죠. 전선의 진동 및 도약, 만 보시면 진동 뭐라고요? 아까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풍 진동. 여기는 이제 대책 쪽이죠. 아톡스 베터, 아머로드. 그럼 애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전선이 있는데 아머로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요거하고 동종의 전선하고 똑같은 부분은 한 번 더 감아줍니다. 이렇게 감아주고 그거를 클릭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주는데 그걸 아머로드라고 합니다. 그 아머로드에 이제 현수애자가 걸려 있는 거죠. 왜냐면 얘가 힘을 좀 잡아줘야 되니까 전선에 이렇게 감아주는 아머로드 테이프를 해가지고 여기 부분이 아머로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현수애자가 되는 거고. 아톡 스톡브리지 댐퍼입니다. 스톡브리지. 그건 뭡니까? 요 끝에 전선의 요 끝에다가 이렇게 3개 정도 3개 정도 못 보고 하나 또는 2개입니다. 보통은 이제 2개들이 여기 전선의 끝에 이렇게 보시면 요런 스톡브리지 댐퍼가 있죠. A 지점, 3분의 2 지점에 하나, A 지점에 하나, 거리에. 이렇게 2개 정도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 정도가 달려있고. 여러분들 가서 지나다니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끝에 가서는 보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럼 끝에 가서 출렁거리는데 그 출렁거리는 부분 여기서 출렁거리니까 이쪽으로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쪽에서 스프링처럼 돼 있으니까 여기서 흔들리고 이쪽으로는 안 나가는 겁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줄다리기 할 때 이렇게 흔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파장의 그 끝에 가서 힘이 밀려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애달린 쪽에 밀려가면 얘가 힘을 받아서 어떻게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끈을 끊어지지 않게끔 그 충격을 여기서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이제 한다는 얘기죠. 토셔널 댐퍼는 여기에 있는 이 강선의 추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달아서 이쪽 와쪽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게끔 해준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제 국내에서는 못 보고 중국 가서는 많이 봤거든요. 중국에는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가서 볼 때마다 이런 모양들이 못 봤는데 저거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모양을 찾아보려고 해도 잘 못 찾았는데 중국은 가니까 이게 더 많더라고요. 이거보다는. 그래서 다니면서 전기쟁이 아닐까 요르단 가서도 막 철탑 사진 찍고, 발전소 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도 중국 가서도 철탑 사진 찍고, 비교해보면 큰 건 없거든요. 전압 차이만 있는 거지. 기본 개념은 똑같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 잘 모르셔도 되고, 기본 개념 쪽만 일단 가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톡스 베토로 여기를 한 겁니다. 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처럼 이게 종선과 동종선으로 적당한 테이퍼로 전선 지지점 부분에 꼬인 방향을 붙인 거. 아까 보면 전선이 있었는데 여기다 붙여놨죠? 그리고 나서 그걸 잡아놨다 이거죠. 잡은 거를 현세에다 묶은 게. 그게 아무래도고요. 스톡 브리지 댐퍼라고요. 스톡 브리지 댐퍼는 뭐라고요? 아까 양단에 추를 붙였죠? 그냥. 아무래도 옆에 있는데 이 추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은 거, 그냥. 이게 스톡 브리지 댐퍼고, 아톡스 베이스 댐퍼는 뭐냐면, 이게 철탑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힘이 걸릴 거 아닙니까? 끝에. 힘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한 5m에서 7m 정도 하면 여기 보강을 해준 거죠. 선을 한 번 더 잡아주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잡아주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베이트 댐퍼고요. 아톡스 토셔널 댐퍼는 아까처럼, 스페이스 댐퍼는 이렇게 이제 사도체가 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페이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게 아까처럼 서스판 진동처럼 흔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간중간에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 댐퍼의 역할은 두 개가 있습니다. 스페이서,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는 역할도 있고, 아까처럼 충격을, 진동을 흡수해주는 역할도 있고,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페이스 댐퍼는. 도약, 슬리트 점프는 뭐라고요? 눈이 달려있다가 눈이 떨어지면서 튀어오른다고요. 그 슬리트 점프에 의한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라고요? 옵셋. 근데 뭐예요, 옵셋? 가공솔로의 옵셋입니다. 지중솔로 옵셋은 곡률 반경에 의한 어떤 신축이라든가 이런 걸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2장의 뒷부분에 가공솔로의 옵셋이 나오고요. 3장의 뒷부분에 지중솔로의 옵셋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책에는 가공솔로의 옵셋은 있습니다. 내용이. 지중솔로의 옵셋은 책에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반 교재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옵셋을 충분하게 해서 A, B, C 부분에 대한 것들 보통 지역, 다설 지역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A는 요 구간, B는 요 구간, C 요 구간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얘는 튀어오르면은 여기 선 있죠. 얘가 튀어오른다고 얘가 부딪힙니까? 안 되죠. 얘가 튀어오른다고 얘가 부딪힙니까? 그래서 얘는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얘 제일 길고 얘는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A, B, C가. 왜냐면 하나, 둘, 셋 하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퍼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도 보시면 700, 7200, 9200이니까 얘는 약간 커지는 거대 요거보다. 그러니까 얘가 가장 바깥으로 나와 있고 요 사이에서는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안 맞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갤러핑 진동은 아까 설명드렸죠. 뭐라고요? 비대칭성. 눈이 달려가죠. 착설의 빙하. 이 학설이 아니라 착설의 빙하입니다. 착설의 빙하. 고드름의 부착. 상승기량의 착빙. 착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착설. 눈이 붙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눈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게 돼 있었는데 뭐라고요? 비행기 날개처럼 돼가지고 얘가 떨어지고 붙은 게 떨어지면 슬리트 점프고요. 붙은 상태에서 얘가 미풍 진동처럼 흔들리다가 올라가는 게 갤러핑 진동이고요.
개념은. 정확한 섭습하는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다도체 방식에서 얘가 왔다 갔다. 여기 보시면 공기역학적으로 불안정에 대해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후류, 도체 간에 이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코로나 진동 같은 건 사실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코로나 방전에 대한. 이렇게 해서 5장까지만 하고요. 6장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빨리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개념 다시 설명드리고 또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